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한국이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됐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건데, 자, 이와 관련한 내용 오늘 최유한 평론가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유한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예, 어떻게 바쁘게 지내시고 계시죠? 예, 지금 날씨도 덥고 한데, 예. 예,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네. 힘이 이렇게 없어요. 왜? 예, 예? 더워서요. 더워가지고요. 예, 그래도 계속 또 에어컨 틀면 또 냉방병 걸리니까 또 그러지도 못하고 참 이게 그렇습니다. 날씨가 더운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을 수 있겠는데 너무 습해요. 네, 습해요. 한국이 날씨가 습해서 그래요. 이거 여기가 동남아인지 대한민국인지 날씨가 기후가 너무 변해서. 자, 그나저나 우리 대한민국의 소식이기도 하고 또 전 세계적인 뉴스이기도 하죠. 대한민국이 세계 200개 나라가 넘는 상황에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할게요. 네. UN 무역개발회의, 이거 웅쿠타드라고 하거든요. 예, 여기에서 한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되었다. 이 기구의 회원국이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뀌기는 1964년 이 웅쿠타드가 만들어진 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전례가 없어요.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난 7월 2일 제68차 UN 무역개발회의 무역개발 이사회 폐막 세션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룹 A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그룹 B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하는데 만장일치로 가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외교부는 이제 세계 10위 경제 규모, P4G 정상회의 개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국제 무대에서 높아진 위상과 현실에 부합하는 역할 확대를 위해 선진국 그룹 변경을 추진을 했고요. 이게 대한민국이 추진한 거예요. 네. 이번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다. 전 세계에 공인을 받은 것이죠. 입증이 된 거죠. 뿌듯하기도 하고 또 조금은 좀 어안이 벙벙한 것도 사실인데, 이번 기회에 이 선진국이 이게 도대체 어떤 수준이지? 이런 그 생각도 좀 들거든요. 좀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사전적 의미부터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 그 영어로는 developed country 또는 advanced country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 선진국이 아닌 국가를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developing ing가 붙어요. developing country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선진국은 단순히 부국, 강국, 선국, 착할선자 써서 또는 이제 그 자본이 많거나 최종 이제 생산 규모, 소득이 높은 나라, 이것만을 가지고 기준으로 선진국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IMF가 발표한 선진 경제국 지표를 살펴보면 10억 명이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세계 2위의 GDP를 자랑하는 중국, 또는 오일머니로 1인당 GDP 세계 최상위권인 카타르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를 선진국으로 보지 않아요. 돈 많다고 선진국으로 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나마 1인당 GDP의 고전은 이제 생활수준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돈이 많다. 이거는 이제 그런 경향은 있지만 이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경제 발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기 어렵고 또 일치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지표를 활용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선진국의 기준은 말씀드렸던 1인당 GDP, 이건 보통 일반적인 것이고, 그다음 인건개발 지수라든지 국제통화기금에서 정의하는 고소득 OECD 국가군에 있는지, 개발원조위원회 멤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선진국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진국은 고도의 산업,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를 가리키는 용어이자, 그로 인해서 국민의 발달 수준, 삶의 질이 높은 국가, 이게 중요해요. 중국이 못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국민의 발달 수준, 삶의 질이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다. 대한민국이 이런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것을 이제 국제기구인 유엔 무역개발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이 유엔 무역개발회의라는 거, 웅쿠타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약칭으로 웅쿠타드라고 하고 UNCTAD. 예, 예. 그러니까 1964년도에 설립된 유엔의 정부 간 협의체입니다. 근데 이게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촉진이나 남북 문제, 여기서 남북 문제는 남한 북한 그게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문제를 남북 문제라고 해요. 이 남북 문제를 경제적 격차 시정을 위해서 유엔이 마련한 기관입니다. 예.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국제무역 참여 증진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유엔 산하의 정부 간 기구예요.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요. 4년에 한 번 개최하는데 회원국은 현재 195개국이고 한국은 1964년 3월에 가입을 했죠. 예. 근데 웅쿠타드가 1964년도에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나라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조직이 설립되고 처음이에요. 그동안 한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로 개발도상국이 포함된 그룹 A에 속해 있었는데 예. 이번에 유엔 무역개발회의사에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 31개 나라가 속해 있는 그룹 B라 코리아를 옮기는데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습니다. 선진국 지위 변경은 그 1964년 기구 설립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예. 이것을 잘 따져보면은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하다 이거잖아요. 없다는 거죠. 예, 이게 좀 실감이 안 나네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맞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 뭔가 좀 이렇게 뿌듯하고 찡하고 그래요. 근데 유엔이 실제로 선진국 진입을 공식화한 것, 예. 이게 한국 현대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세계 무역사에도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예, 큰 획을 긋는 사건이고요. 예. 사실상 지금 일제 강전 36년의 역경에 이어서 우리 의지와 무관한 남북 분단 그리고 통한의 동족상전이라고 불린 6.25 한반도 전쟁이 있었고 이 참혹한 폐허 속에서 불과 7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쭉 섰다. 이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의 삶이 중요하다고요. 세계 7대 수출대국으로 급성장한 사례를 두고 세계는 놀라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놀랍고 기분이 되게 좋은 그런 일인데 근데 이게 가능한 원인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을? 이런 경이로운 상황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한강의 기적.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했어요. 네.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그 청취자분들께서 다 잘 아실 텐데, 네. 일제하에 국내에서 활동했던 독립투사 선열들의 숭고한 헌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했던 가슴 아픈 동족 상잔의 현실, 또 역경과 고난의 달러벌이로 나가셨던 서독 광부 간호사들의 피눈물,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뻘이 되셨던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저임금 속에서도 끈기와 근면성을 가지고 묵묵히 일해온 수많은 노동자들, 그렇죠. 이런 산업화가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국가의 품격을 올릴 수 있는 결정적 원인으로 이 독재 정권에 굴하지 않고 현재 민주주의를 이룩한 민주화에 헌신한 수많은 우리 시민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죠. 예.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그 결실이 지금 맺어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그 경제적인 결실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는 여하튼 그런 경제적 기적 위에 한 단계 더 진화를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아진 국가가 된다라는 것은 네. 단순히 경제적 진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음. 전 세계 229개 나라 중 영토 규모 102위, 인구는 59위, 이런 작은 거인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어우러진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지금 보시면요, 반도체, 뭐 철강, 조선업, 인천공항, 지하철, 초고속 통신망 보급열, 세계 모두 다 1위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예.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도 수백 개 이르고 있고요. 예. 세계 1위가.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믿겠다. 메이드 인 USA나 메이드 인 재팬 못 믿겠다라는 그런 현실이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제가 덧붙일 수 있는 것은 네. 다른 데 자료 찾아보면 그런 거 안 나오던데 네. 이 폐허 속에서 폐허의 빈곤 속에 열심히 일해서 나라의 성장을 뒷받침하면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품격, 신념을 저버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독재에 단호히 반대하는 투쟁했고 전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큼 우수하고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냈죠. 예. 지금 전 세계를 열광케 하는 K-팝, 방탄소년단, 아카데미 수상에 빛나는 한국 영화, 문화 강국의 대한민국이 된 것이 바로 이런 우리의 저력을 만든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이런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또 우리나라를 또 연구 대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다 전 세계인들 깜짝깜짝 놀라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세계 문화유산 한글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 문맹률이 전 세계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교육열도 있고 예. 예를 들어서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 때 예. 외국 언론에서 30년이 지나도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외신이 보도했었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 자원봉사자만 120만 명이 거기 내려가서 그 기름에 젖은 돌멩이 하나하나 손으로 다 닦아냈잖아요. 예. 2, 3년 만에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하고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 지역에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참 이런 역사적 사건을 겪었는데 IMF 때 금 묻히 모으는 거는 너무 유명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사건이 계속되면서 전 세계는 대한민국 국민성에 관련 연구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는 재작년부터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무역 보복 수출 규제 이걸 역으로 우리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되게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 말씀 듣다 보면 당연히 기분도 좋고 우리가 이제 체감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이런 그 느낌은 받고 살았는데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렇게 딱 지정을 또 해준 것도 기분도 좋고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또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죠. 책임져야 되죠. 그것 때문에 왜 한국이 이걸 선진국으로 신청을 했냐라고 비판하는 보수 언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아이가 컸는데 옷을 늘 이렇게 작은 옷만 입힐 수는 없잖아요. 풍성하고 큰 옷을 입혀서 그 역할을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기 이제 정부가 내년 공적개발 원조 ODA 예산을 올해와 비교해서 12.3% 늘린 36억 2,50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이게 공적개발 원조라는 거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합니다. 예, 원조. 우리가 원조 받았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 하는 나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여하고 국제사회에 우리 한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넓어지도록 활동하는 그런 내야 할 돈도 많아지고요. 예전에 늘 손을 내밀고 도움을 구하던 처지에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당당하게 남을 도울 수 있는 입장이 된 것이 그만큼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참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또 세계적으로도 이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렇게 좀 어르신들하고 또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좀 세대별로도 좀 느낌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30년 정도의 기간을 한 세대로 나누잖아요. 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 후 자식을 둘 쯤의 이 평균 나이대와 비슷하죠. 예, 이제 핵가족을 넘어서 지금 1인 가족이 적지 않은 음, 지금은 이제 몇 세대가 이제 한 지붕 아래 모여 사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는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네, 지금의 젊은 세대,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방탄소년단 공연 전 세계 팬들이 떼창을 부르면서 열광하고 있고, 음, 유수의 국제영화제 한국 감독과 배우, 뭐 최고 수상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지면서 이를 보고 듣고 자란 지금의 20대들, 웅쿠타드의 판단에 앞서서 이미 선진국 국민으로 사회를 살았습니다. 예, 우리나라 그동안 선진국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하죠. 음, 그런데 199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을 선진국이 아닌 중진국으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과 후진국 그 중간쯤 있다라는 거죠. 예,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한 40대, 50대 기성세대는 중진국 혹은 선진국 진입쯤에서 젊음을 보낸 세대인 거죠. 음, 그 어르신들 지금 그러니까 전쟁 겪고 치열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젊음을 모두 바치신 70살 이상의 어르신들은 후진국 시절에 젊음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과제는 이런 세대 간에 느끼는 바가 다 다른 이 기억 격차를 이질감을 넘어서 갈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뭐 옛날에 소크라테스도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 이해하기 힘들어.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예, 하는데 예, 자, 지금의 선진국으로 오는데 발판을 마련한 세대는 후진국을 중진국으로 끌어올렸고 음, 역동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경제가 국력이라 여기면서 노동 현장 일선에서 중진국 세대는 이제 대한민국 세계 최정상 반열에 자리 잡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는 선진국 대한민국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이 주어진 거죠. 예, 이게 이제 앞선 세대에 흘린 피땀에 보답해야 하는 뭐 이렇게 사회적 책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 잘할 수 있고 잘 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거든요. 예, 우리 저 최유한 평론가님이 또 이제 항상 또 이렇게 또 긍정적이시잖아요. 예, 예, 또 감사합니다. 예. 관상도 되게 또 긍정적인 그런 느낌이 또 들으신 분이신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론가님. 네. 옛날에는 그래도 좀 서로 음. 좀 비슷비슷했거든. 월급 차이가 조금 나더라도 비슷비슷하게 자식들 낳아서 잘 키우고 그랬는데 요새는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양극화까지 사회적인 양극화까지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오리지널 선진국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체감상. 그 미국이 양극화 지수 1위고요. 우리나라가 양극화 지수 2위거든요. 아,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선진국 최강국이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제 막 이렇게 진입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반면교사 삼아야겠죠. 최유한 평론가님이 아는 게 많으시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